잦은 방귀가 무슨 문제인가요? 몸이 해독되고 있습니까? 소화기내과 원장이 답을 공개합니다. 방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공공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는 무례하거나 창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리적 현상을 직시하고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귀의 주요 원인은 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입니다. 음식이 장에서 소화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생성되며 이는 항문을 통해 배설될 때까지 장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콩, 양파, 콜리플라워 등과 같은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장에서 더 많은 가스를 생성하여 방귀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음식 요인 외에도 방귀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식물군의 균형은 가스의 생성과 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과도한 가스 생성으로 이어져 방귀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질병이나 약물도 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방귀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방귀는 인간과 일부 다른 포유류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주로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및 황화수소로 구성됩니다. 이 생성은 식습관 및 장내 세균총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할 때 가스를 생성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와 기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장내에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장내 세균에 의해 아미노산이 더욱 분해되어 수소, 질소 등의 기체로 분해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도 장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동시에 장내 박테리아는 황화수소와 같은 일부 가스도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장의 연동 운동에 따라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고 결국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 소위 방귀를 형성하게 됩니다. 방귀의 냄새와 소리는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황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가스이므로 방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귀 소리는 장내에서 가스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항문을 통해 몸에서 가스가 배출되면 일정한 공기 흐름과 소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듣는 방귀 소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방귀를 뀌나요? 사람이 하루에 방귀를 뀌는 횟수는 비교적 빈번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방귀가 인체의 장내 배기가스에 의한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개인의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장내 세균총. 첫째, 방귀는 장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가스는 주로 장내 박테리아가 음식을 분해하면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방귀의 빈도는 개인의 식습관 및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콩, 양파, 브로콜리 등과 같은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 후 더 많은 가스를 생성하여 방귀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스를 덜 발생시켜 방귀 빈도가 적은 저섬유질이나 고지방 음식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화 중에 가스가 생성됩니다. 위식도용류, 위염, 유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소화 과정이 느려지거나 음식물이 장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어 가스의 생성이 증가하고 유궤양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귀.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총도 방귀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장내 세균총은 다르며 일부 사람들의 장내 세균총은 가스 생성을 선호하여 방귀 빈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루에 방귀를 뀌는 횟수는 사람마다 몇 번에서 수십 번까지 다양합니다. 방귀 횟수가 현저히 늘어났거나 복통, 설사, 변비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제때에 진료를 받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방귀를 뀌다 은는 무슨 뜻인가요? 몸이 해독되고 있습니까? 소화기내과 원장이 답을 공개한다. 방귀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주로 장내 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스는 주로 장내 박테리아가 음식을 분해하면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방귀는 실제로 장내 박테리아 활동의 결과입니다. 잦은 방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잦은 방귀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식단입니다. 콩, 양파, 마늘 등과 같은 특정 음식에는 가스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의 가스가 쉽게 증가하여 방귀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염증, 세균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잦은 방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방귀는 신체가 해독하는 주요 방법이 아닙니다. 신체의 해독 경로에는 주로 발한, 배뇨, 배변이 포함됩니다. 방귀는 주로 장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이며 해독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방귀를 자주 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이어트 수정. 먼저 방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식단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콩, 유제품, 양파, 브로콜리 등의 음식은 장에서 가스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세요. 통곡물 빵, 귀리,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면 배변을 촉진하고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부 마사지. 잦은 방귀는 장 연동 운동의 둔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가 더 잘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손을 복부에 대고 하루에 여러 번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식이요법이나 보충제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량을 늘릴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등이 있습니다. 두부를 먹으면 당뇨병이 촉진되나요? 의사, 이사가지를 그만 드세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높아집니다. 두부는 전통 별미로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미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혜와 독창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는 독창성이 가득합니다. 우선 품질이 좋은 콩을 선별해 침지, 분쇄, 여과, 삶기, 고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부드럽고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는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며 약간의 부주의는 두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두부를 만드는 데는 숙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입에서 녹습니다. 마파두부, 두부조림, 가정식 두부 등 다양한 요리로 조리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다진 고기, 해산물 등과 같은 다른 재료와 짝을 이루어 더욱 맛있는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먹으면 당뇨병이 촉진되나요? 의사, 이사가지를 이제 그만 드세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높아집니다. 두부와 당뇨병의 밀접한 관계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인 두부가 당뇨병 환자의 식이 관리에 강력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두부는 온순한 간호사와 같습니다. 두부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로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저탄수화물 특성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탁월한 혈액 보약입니다. 설탕 조절, 큰 이익. 또한 두부는 지방 함량이 낮고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좋은 약과도 같아서 당뇨병 환자의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 함유된 섬유질은 덴서엘 이본과 같아서 포만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하며 두부도 예외는 아니다. 과도한 섭취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도 두부의 맛있는 맛을 즐길 때에는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적정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두부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계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당뇨병의 가장 직접적인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장기간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같은 물질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죽상동맥경화증을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 뇌 등 중요한 기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관상동맥 심장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은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높으면 신장의 혈관과 사구체가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당뇨병 환자의 심장은 섬유화되기 쉬우며 이는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높으면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 장애를 일으키고 신경 전도 속도를 늦추며 사지의 저림,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소화계, 비뇨기 계통의 이상 등 자율신경계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은 망막혈관 질환, 시력 저하, 시력 상실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음식 때문에 생긴다. 사실 당뇨병은 먹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네이처 저널의 연구자들이 180내 개국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70%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원인은 가공육이 너무 많고 통곡물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제된 곡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100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공육과 정제된 곡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통곡물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의사의 치료 및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의사, 이사가지를 이제 그만 드세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높아집니다. 고당분 식품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사탕, 디저트,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음식을 피하거나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 쌀, 빵, 감자 등과 같은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도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이들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고지방식품은 혈당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지방이 많은 고기 등 고지방 음식을 피하거나 덜 섭취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음주를 피하거나 가능한 한 술을 적게 마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림.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매일 3가지 사항을 준수하세요. 우선, 합리적인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섭취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설탕, 지방,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적당한 운동을 고집하면 신체의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 매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환자는 정기적으로 공복 및 식후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치료 계획과 식이요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좋은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자는 좋은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한가요?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 물값은 없나요? 매일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간 이후로 물세와 전기세가 한 달 만에 3배로 올랐어요. 왕할머니는 화장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슈퍼마켓 판매원인 릴리는 직장에서 피곤하고 땀을 잘 흘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샤워를 하면 답냄새와 흙냄새를 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청결을 좋아하고 1년 내내 매일 목욕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릴리와 생각이 달랐고 매일 목욕을 하면 물과 전기가 많이 나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레를 하는 걸 좋아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어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나중에는 서로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연 한편과 시아버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릴리와 왕할머니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하루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한가요? 일반적으로 겨울이 추우면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대 3회가 적당하며 여름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씻으면 된다. 너무 자주 목욕을 하면 몸에 유익한 피부 표면의 세균도 씻어내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감염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또한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표면의 보습을 위해 사용된 유분까지 씻어내게 되며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모발은 더욱 푸석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 습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목욕 빈도가 채택됩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자주 외출해야 하는 경우 더운 날씨에 몸에서 땀이 더 많이 납니다. 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방에 머물거나 땀을 흘리지 말고 필요에 따라 세탁할 수 있으며 습관에 따라 목욕 빈도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건강한 목욕을 하고 싶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2. 목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목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욕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목욕 시간을 선택하면 숨겨진 건강 위험을 숨길 수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운동 후에는 샤워를 하세요. 운동 후 바로 샤워를 하세요. 뜨거운 물로 몸을 자극하면 피부와 근육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근육과 피부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되어 등의 다른 장기에 혈액이 공급됩니다. 심장과 뇌 결핍 상태, 특히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심질환, 환자의 경우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장시간 신체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십시오. 많은 노동을 오랫동안 멈춘 후에는 인체의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목욕을 하면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체력이 좋지 않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 3. 음주 후에는 샤워를 하세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신체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고 내부 장기에서 신체 표면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이동하게 되어 심장, 뇌, 신장 및 기타 장기에 허혈과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며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동시에 알코올은 간 기능을 억제하여 글리코겐 방출을 방해합니다. 목욕을 하면 포도당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음주 후 바로 마시면 혈당이 제때 보충되지 않아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심한 경우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4. 식사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세요. 식사 후 신체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소화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바로 목욕을 하면 주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소화기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우며 심장허혈을 악화시켜 심혈관계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3. 샤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목욕을 하면 몸이 깨어나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목욕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잠들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샤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아침에 목욕하는 것과 저녁에 목욕하는 것에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욕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고 싸울 때 세균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분은 아침에 목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 밤에 피부에 쌓인 유분과 땀을 더 잘 씻어낼 수 있고 몸에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어 하루 일과를 좀 더 상쾌하고 충만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 저혈당을 예방하려면 아침 식사 후 30분 후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 낮에 화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 주변 환경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밤에 목욕하는 것이 적합하다. 습진 환자나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밤에 피부 신경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이때 목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며 잠들 수 있도록 돕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밤에 목욕한 후 바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온이 높아지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어 수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에 샤워할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드라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샤워할 때 세수나 머리를 먼저 씻어야 하나요? 제대로 세탁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욕 시간에 주의하는 것 외에도 목욕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세탁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심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목욕 순서는 얼굴을 먼저 씻은 다음 몸을 씻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씻는 것입니다. 목욕의 첫 번째 단계는 세안인데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들면 뜨거운 수증기가 발생하여 모공이 급속히 팽창하기 때문이다. 얼굴에 쌓인 수분을 먼저 제거해주며 화장품, 먼지, 기름내 등을 모두 씻어내므로 과도한 이물질이 모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안을 먼저 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모공 속으로 몰래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이 쉽게 막혀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욕의 두 번째 단계는 몸을 씻는 것인데 씻을 때는 먼저 심장에서 손발을 떼어내고 몸이 뜨거운 물에 적응한 후에 씻어야 한다. 또한 세안 시 무리한 힘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피부의 큐티클이 쉽게 떨어져 피부 손상을 유발해 피부 건조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의 마지막 단계는 머리를 감는 것인데 이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교대로 발생하여 머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로 헹구고 수증기로 영양을 공급받아 세정과 건강한 모발 품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목욕 시에는 35-40, 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어린이, 노약자, 특수질환자 등은 이에 따라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목욕은 일상생활의 한 과정으로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목욕하려면 목욕 빈도, 목욕 시간,
목욕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새벽 3, 4시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두 곳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최고의 건강관리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인체가 자고 있을 때 지친 뇌와 몸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숙면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남들은 푹 자고 있는데 당신은 새벽 3, 4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인데 이는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 새벽을 기대하면 운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는 이 광경은 익숙할 것입니다. 불면증의 정의. 불면증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보다 전형적인 수면 장애를 지칭하는데 환자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를 불면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이라고도 불리는 불면증은 정신적 쇠약이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증상은 수면 시간과 깊이가 부족한 것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은 들어도 깊이 잠이 들지 않거나 가끔 깨거나 깬 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차지 마세요. 한의학 증후군 감별 및 대증 치료는 좋은 결과를 보인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려운 경우, 아침에 일찍 깨는 경우,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잠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잠자리에 든 후 30분 이내에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잠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면 시간 단축은 밤에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휴대폰 기능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틱톡을 읽고 소설을 읽는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기분을 자극하고 뇌를 활발하게 하며 졸음을 줄여줍니다. 둘째, 게임하기, 커피 마시기, 야식 먹기 등 나쁜 행동은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생리 요소,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도 늘어난다. 여성의 불면증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으며 여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증후군은 폐경기에 나타나 환자의 불안, 안절부절, 안면옹조를 유발해 수면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도 폐경기의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 3. 심리적 요인. 일과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쾌하고 불행한 일들은 만성 불안, 슬픔 등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더욱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육체적인 이유로 인한 수면에 대한 두려움은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며 심지어 불면증의 원래 원인이 제거되면 불면증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한밤중 3시나 4시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이 두 부분이 막혀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간 경락이 차단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내장이 시간에 대응한다고 분석하는데 간 경락은 대개 추한 시간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다. TCM 침술에서 각 경락에는 고유한 고정 시간이 있습니다. 나지법에 따르면 12지,
12내장을 관장하고 12시간은 12경맥의 경혈선택을 나타낸다. 인체의 기, 와 혈액, 예순환은 중화에서 시작하여 폐까지 올라가서 대장, 위 비장, 심장, 소장, 방광, 신장, 심낭, 삼중화, 담낭, 간, 그런 다음 폐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침에 항상 깨어나는 것 외에도 기름진 머리카락, 지속적인 탈모, 건조하고 눈물이 나는 눈, 눈의 대변 증가 등의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얼굴이 누렇고 얼룩이 생기고 혀가 마르고 입이 쓰리고 구취가 나고 손바닥이 붓어지고 기분이 극도로 짜증나고 불안해지며 대변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방 뒤의 빈도가 증가하고 복부가 답답해집니다. 부푼. 폐 경락이 막혀 있습니다. 음시. 이번에는 또한 오전 3시에서 5시를 의미하며 이는 폐 경락의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비정상적으로 잠에서 깬다면 이는 폐기가 부족하고 폐화력이 과도하다는 징후이며 폐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폐경락 폐색은 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바람에 대한 두려움, 땀이 쉽게 나고 목이 마르고 기침, 인후염,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가 건조하고 알레르기가 잘 생기고 움직일 때 숨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 성우 및 안색 미끄럽지 않고 손상된 폐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폐경색이 발생하면 경혈을 마사지하여 폐를 조이고 폐경을 열 수 있으며 침을 사용하여 폐경을 조여 폐경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수면 부족의 6가지 위험. 1. 뇌와 생각에 영향을 준다. 수면 부족은 뇌의 정신적 예민함에 영향을 미쳐 업무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뇌의 창의적 사고, 변화 능력, 기억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 우울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피부 악화 및 근육 이완.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독소를 배출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손상되어 여드름, 블랙헤드가 생기고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3. 저항을 줄이고 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소화기 계통과 심혈관 계통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위액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에 영향을 미치고 위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심장병 환자는 기분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가벼운 경우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암, 심장병, 당뇨병 등도 수면 부족으로 인해 쉽게 발생한다. 더욱이 상태가 악화되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잠이 부족하면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형성된다. 4. 암 위험 증가. 장기간 수면이 부족하면 암 발병 위험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발병률은 매우 높고 악화 정도도 뚜렷합니다. 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암 발병 후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암의 발생은 불규칙한 업무 및 휴식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간의 수면 부족도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마음에 해를 끼치다. 우리는 흔히 늦게까지 자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스스로 회복되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매우 빨라져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걸리기 쉬워진다. 6. 우울증을 유발한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2007년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 더 높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은 우울증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동반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수면 문제를 치료하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은 왜 앞쪽은 마르고 딱딱하고 뒤쪽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한가요? 의사들의 당부 2, 3가지 질병에 주의하세요. 대변은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길러야만 체내에서 대사되는 쓰레기와 독소를 적시에 배설할 수 있으며 유해 물질이 장에 축적되어 신체에 재흡수되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배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음식의 순환 주기가 대략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휴식을 취한 후 대장은 아침에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 전날 체내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배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장의 정상적인 활동 리듬입니다. 그러나 3과 1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큰 화면에 출연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배변할 시간도 없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더 이상 배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칙적인 배변은커녕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32세 회사원은 배변이 어려운 가정이다. 최근 XIOD여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대변이 항상 앞쪽은 건조하고 단단하며 뒤쪽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로부터 배변의 이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몸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아해했고 그녀는 대변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몸이 아픈지 정말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대변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신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나요? 대변을 보면 장과 위가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변의 모양과 색깔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변은 어떤 대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정확한 답은 영국의 과학자 히튼 히턴과 루이스가 출판한 브리스톨 대변 분류법 브리스톨 스툴 클래서퍼케이션 메서드에서 찾을 수 있다. 노.
한 대변의 모양은 견과류와 비슷하며 덩어리지고 질감이 단단합니다. 이런 종류의 대변은 대개 변비로 인해 발생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대변은 많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모양이 고르지 않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변 배출은 대부분 변비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 새대변은 전체적으로 소시지 모양으로 표면에 균열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대변입니다. 또, 내 대변은 질감이 부드럽고 외관이 매끄럽고 배설이 용이한 표준적인 대변입니다. 또, 다섯 대변은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뚜렷하지만 질감이 부드럽지만 배설이 더 쉽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곡물과 야채를 더 많이 섭취하면 대변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대변은 가장자리가 없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진흙처럼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 자극을 나타내며 가벼운 설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대변은 완전히 묽고 형태가 없습니다. 이는 장의 세균 감염이나 소화 불량을 나타냅니다. 대변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한 후 대변의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변의 색은 주로 대변에 섞인 담즙에 의해 결정됩니다. 담즙은 황록색이므로 담낭에 저장됩니다. 식사 후 담낭의 수축으로 인해 담즙이 장으로 압착되어 소화가 촉진되고 장으로 압착된 담즙이 대변의 색에 영향을 줍니다. 회백색 대변. 이 색깔의 대변 배출은 대부분 간담독의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관이 막혀 황록색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회백색 변이 형성됩니다. 짙은 녹색 대변.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여 소화가 불완전한 경우, 장내 산도를 높이는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섭취한 경우, 장내에 대변이 너무 오랫동안 쌓이는 경우 등 짙은 녹색 대변이 배출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또는 담즙이 비정상적인 관을 통해 소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검은색 대변. 이 색깔의 대변은 대개 상부위장관 심리지장의 출혈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블랙푸드나 동물 혈액 제제를 너무 많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색 대변이 나올 때에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붉은색 대변. 먼저 오디, 용과 당근 등과 같은 붉은색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를 배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대변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혈액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검사 후 대변에 혈액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체에 치질, 항문열구 등의 항문 직장 질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변의 모양과 색깔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대변의 양과 냄새를 관찰하여 대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 식사 조건 하에서 성인의 대변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대 30g 사이로 유지됩니다. 고기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어서 변이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야채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냄새의 경우 정상적인 대변은 대변 냄새가 더 뚜렷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에 질소와 황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설물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룻배, 즉 배변 후 대변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사에 샤오잔 앞은 마르고 딱딱하고 뒤는 부드럽고 끈적끈적하다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정말 몸에 이상이 있는 걸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대변은 앞쪽은 건조하고 딱딱하고 뒤쪽은 부드럽고 끈끈하다인가요? 이 3가지 질병이 아닐까요? 1. 장 폴립. 장 폴립은 장 점막 표면에서 자라는 작은 살덩어리입니다. 장에 폴립이 자라서 점차 크기가 커지면 장이 압박되고 좁아져 대변이 탈수되고 딱딱해지며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장 폴립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변이 형성되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장 폴립 환자의 대변은 앞쪽은 건조하고 뒤쪽은 부드러운 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증상이 대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제때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을 찾아 증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대장암. 장암은 임상실습에서 흔한 소화관 종양 질환입니다.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 종양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여 장 공간을 침범하여 장이 점점 좁아지고 장벽에 원주 침윤을 유발하여 환자에게 변비 또는 마른 변을 유발합니다. 포스트, 소프트 및 기타 현상. 그러나 대변이 앞쪽은 마르고 딱딱하고 뒤쪽은 적고 부드러운 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암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대변을 발견하면 당황하지 말고 제때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3. 과민성 내장 증후군. 과민성 내장 증후군은 기능성 질환으로 주로 장내세균 불균형이나 위장관 자율신경계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질병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에 걸리면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변이 앞쪽은 마르고 딱딱하고 뒤쪽은 축축하고 부드러운 변이 나온다. 그러나 위의 증상 외에도 환자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나 각종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환자들은 기분을 조절하거나 일상생활을 조절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빨리 완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병인자가 제거되어 비정상적인 변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비정상적인 대변은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야채와 과일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완화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채와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장내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식이섬유를 언급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식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다량의 식이섬유가 체내로 들어오지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저장되면 식이섬유가 무의식적으로 장의 수분을 흡수해 장벽이 건조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변이 작고 단단해져서 항문에 쌓여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몸을 제때에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대변 중 일부가 부드럽고 끈적거리며 끈적해집니다. 이 혼합된 대변이 항문에 쌓이면 배출될 때 앞은 단단하고 뒤는 부드러워 보입니다. 묘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매일 몸에 충분한 물을 보충하고 보충 빈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물 섭취량은 하루 1,500대 20ml 정도를 유지해야 하며 1회에 200ml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오랫동안 운동을 멈추지 않으면 장의 근육이 점점 이완되어 장의 크롤링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때 몸속에 오래된 대변이 제때에 배출되지 않으면 곧 새로운 대변이 속속 나오게 되어 신체에 비정상적인 배변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리 굽히기 운동, 윗몸 일으키기, 러닝머신 운동 등 복부 운동에 초점을 맞춘 운동체조가 비정상적인 배변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거나 약 2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일하고 서서 10분 동안 팔다리를 스트레칭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배변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력 강화뿐 아니라 비정상 배변 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똥이란 지난번에 치워지지 않은 채 장에 쌓인 동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변 이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수분이 부족해 점차 굳어지고 다시 배변을 하려고 하면 장에서 새로운 똥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배변의 발생은 깨끗하게 배출되지 않은 대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대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몸에서 대변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의 끝. 대변의 앞부분은 건조하고 딱딱하고 뒷부분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하다는 것은 대변의 성질에 따른 변화로 정상인이 잘못 먹으면 간혹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일정 기간 식생활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이 효과적으로 완화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대변 상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흰머리가 나는 곳, 질병의 근본 원인은? 이 말이 되나요? 의사가 답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몸이 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머리카락에 녹색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은 대개 아름답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검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에 질병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가 나는 걸까요? 유전적 요인. 실제로 상록수는 유전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부모에게 대머리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유전된다. 영양 부족. 모발의 멜라닌 입자에는 구리, 철, 코발트 등의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량 원소가 신체에 부족하면 쉽게 검은 머리카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발은 주로 콜라겐, 케라틴, 실크단백질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모발은 쉽게 하얗고 건조해집니다. 물리적 요소,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장기간 노출되면 검은 머리 문제가 쉽게 악화되고 심지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요소,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악성 빈혈, 갑상선 기능 장애, 심혈관 질환 등 일부 질병으로 인해 검은 머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마다 질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되나요? 의사가 답을 알려준다. 사원의 올해 강한간 화재, 관자놀이 부분에 검은 털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약간 누런 빛을 띠는 검은 머리카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가늘고 부드럽다면 이는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관자놀리에 자라는 녹색 머리카락은 대개 강한간 화재로 인해 발생하며 이때 환자는 기분 변화, 눈이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며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쾌한 일을 겪은 후에는 기분 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관자놀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면 분노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 뒤쪽에서 자라는 것, 신장의 기 부족. 머리 뒤쪽에 해당 기관이 반서되는 부분이 우리의 신장입니다. 신장이 부족한 사람은 머리 뒤쪽에 흰 털이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은 선천의 근본임으로 보관만 해야 하며 장기간 질병을 앓고 영양이 부족하면 신장기가 소모되고 신장기가 쉽게 소모되어 신장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점. 또한 신장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쉰 목소리, 어두운 피부, 현기증, 이명, 허리와 무릎의 쓰림 및 허약함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 머리 뒤쪽에 털이 자라면 신장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마가 길다. 이마에 흰 털이 나고 다른 부분이 검다면 비장과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는 이마에 흰머리가 나는 것 외에도 부분적으로 모발이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등 탈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비장과 위장의 부조화가 있는 친구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손발이 차갑고 복부 팽만감, 변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이마에 검은 털이 난다면 비장과 위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흰머리는 직접 뽑아도 되나요?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 손으로 직접 뽑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낭이 쉽게 손상되고 세균 감염의 발생률이 높아져 쉽게 모낭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모낭이 손상되기 쉬워 탈모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흰머리가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신다면 모근에 가까운 모발을 잘라주실 수 있으므로
검은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에 검은 머리가 생기면 정말 좀 민망한데요. 검은 머리를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면 염색 외에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를 개선하려면 3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위내용에서는 몸에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쉽게 검은 머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검은 머리 현상을 개선하고 싶다면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면 된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견과류, 해산물, 동물 내장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흑미밥을 자주 먹어라. 흑미는 아주 흔한 곡물로 자양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죽을 만들 때 흔히 흑미를 사용합니다. 또한 흑미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며 흑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튼튼해지며 탈모 및 푸른 머리카락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신체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의 성장에 쉽게 영향을 미치고 모발이 백발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은 머리 현상을 개선하고 싶다면 충분한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하면 되는데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과 저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발 건강을 증진시키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2개의 경혈을 정기적으로 지압하면 월경을 이완시키고 모발을 튼튼하게 하여 검은 머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우순 포인트. 자우순점은 뒷바퀴 끝부분에 위치하며 앞으로 접혀져 헤어라인 바로 위에 위치하며 자우순점을 적절하게 마사지하면 머리의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 검은 머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베개 구멍. 유진점은 헤어라인 중앙에서 약 2.5인치 정도 위에 위치하는데 유진점을 적절하게 마사지하면 발모와 모발 관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 검은 머리 현상에 대해 모든 사람은 검은 머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앞날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잘 지키고 염색 횟수와 파마 횟수를 줄여야 한다. 두피, 손상을 방지해야 모발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풍수지리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가 야기시킨 산업화는 농민의 과학을 부추기면서 도시 빈민의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단지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모든 나라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기능도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단지 행정의 중심지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산업화를 겪고 난 뒤부터는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바뀌게 된다.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주택 문제이다. 산비탈이든 달이 미치든 빈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 고간에 주택이 들어섰다. 단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화를 겪어온 모든 나라가 그랬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이 생겨났다. 인간이 유사한 주거 양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 주거 양식은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아주 편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위 신흥 중산층을 대변하는 주거 양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주거 양식은 풍수지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윈, 연탄가스 사고가 있었고 이것은 물론 단독주택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붕괴 사고가 있었고 승강기 사고 및 추락 사고가 있었다. 그 1차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사 불량이나 감독 소홀 탓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풍수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러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는 곳을 가보면 풍수지리상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반복적인 추락사고가 난 곳을 가보니 공동묘지 터였다. 70벨셈표 80년대 연탄 난방 시절 연탄가스로 사망자가 반복하여 속출하는 곳을 가보면 당 밑으로 수맥이 흐르거나 땅이 죽은 땅이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난 곳을 가보니 좌양이나 입지 선정이 잘못됐더라.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각종 질환이 발생하는 곳을 가보면 수맥이 흐르거나 쓰레기 매립지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풍수들에게는 이미 진부한 사실들로 통용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풍수지리상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옛말에 시골 200석지기 터가 해 가장 안 좋은 터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지 한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중소도시 안에 있는 터가 웬만한 시골의 좋은 집 터보다 낫다는 이야기이다. 그 까닭은 한양이나 중소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명당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의 안, 그리고 약간 범위를 확장하면 이북이 모두 명당이다. 대개 도시의 명당 안에는 전통적으로 토방이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다. 이곳들이 명당인 까닭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도시가 들어설 때 철저하게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정해졌기 때문이다. 역사가 깊은 도시들은 모두 풍수지리를 참작하여 생겨났다. 반면 70년대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여러 가지 이유로 권바뀌었다. 야산, 전답, 공동묘지터 등 사대문 혹은 성곽 바깥쪽이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아파트 입지 조건은 전통적인 풍수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풍수지리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것이 긴 바이 이것들은 하나의 명당이 되었느냐를 살피는 기본 요소들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지 선정에서는 이러한 풍수지리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 그것이 첫째 잘못이다. 두 번째로 비록 형성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아파트를 세울 때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 땅 그 자체에 이다. 붉은 황토색의 한 토질로 단단한 땅인가 혹은 토색이 거무튀튀하고 토질도 무력하여 밟으면 푹푹 꺼지는 죽은 땅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무덤이 있던 자리는 아니었는가? 만약 무덤 자리였으면 그 유골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 한다. 대개 이런 곳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나거나 뜻밖의 죽음이나 질병이 많이 당한다.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었는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를 풍수들은 매우 거려한다. 왜냐하면 주로 차가운 날씨나 새벽에 퇴적된 쓰레기 더미에서 나쁜 기가 새어나와 심신이 허약한 자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불난 자리였는데 충분하게 늘 해주었는가? 불난 자리에 새 흙으로 흙 바꾸기를 해주지 않고 집을 지으면 가 차차 기운다고 풍수들은 말한다.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아파트 입지가 들어섰다 하자. 그렇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땅에 를 받고 살아야 한다. 땅이 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는 에서 15m 이내에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땅에서 15m를 전후로 하여 그 이상의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를 받지 못한다. 고층 아파트가 풍수지리상 안 좋은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몇 개월 전 1994년 한겨레 신문에 일본의 어느 학자의 논문 내용이 보도된 바 있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일본 주부들의 이저층이나 일반 주택에 사는 주부보다 2배 이상 높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여 생기는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다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결론은 설득력이 없다. 그 진정한 원인은 를 받지 못함에 있다. 관상용 식물도 고층 아파트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혈기왕성한 정장년층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만 노약자나 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강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를 보자. 전망이 좋을 것 같지만 몇 년 동안을 흘러가는 강물을 매일 바라보고 사는 주부들의 경우 심각한 문제이다. 탕해를 받지 못하여 왠지 공허한 데다가 흘러가는 물이 주는 허무감의 이미지 때문에 활달한 얼굴이나 기분을 가질 수가 없다. 왠지 우울하고 허무한 생각, 처량한 생각이 들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 위에 불가피하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저층 아파트여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파트의 형태이다. 모든 아파트 건물이 직사각형을 취하고 있다. 형태를 으로 볼 때 사각형은 형에 속한다. 오행상 사각형을 목형, 뾰족한 삼각형이 겹쳐 있는 것은 형, 둥근 종을 엎어놓은 모양을 형, 물결 모양을 장방형을 호로 보아 이 5가지 형태가 서로 적당하게 해주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형태상으로 보아 거의 야한이 가득 차 있다. 목형에 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정확성, 근면성, 지구력, 주의력 등을 북돋아 준다. 그러나 가 지나칠 때에는 소인배적 기질, 완고함, 인색함, 협동성 결여,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기, 질투 등의 속성을 강하게 부추긴다. 단적으로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를 만들어낸다. 물론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고층 건물에다가 직사각형의 건물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에 비해 직장의 사무실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낮 동안 긴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주는 외적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지만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의 긴장을 풀고 있는 데다가 취침 중에는 외부의 영향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기는 대부분 수면 중에 걸린다. 자고 일어나서야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